네, 안녕하세요. 학업과 직장 생활에 지친 가운데도 오늘 재단법인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주최하는 청년정치 네트워크 파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영삼 재단의 김경애 간사입니다. 올해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월에 상도동에서 김영삼 도서관에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고, 이번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행사를 하면은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문민정부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연령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젊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문 인물과 사상사 편집장님,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님, 이승환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전 행정관님,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님의 손자이신 김인규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님, 지민규 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수석 부회장님, 이상욱 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님, 이윤환 사단법인 청정이사장님, 박성호 한국청년위원회 위원장님, 또 배성훈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 분과장님, 김슬기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님, 박종석 행안부 2030 자문당 지방자치균형발전 분과장님, 이용국 충남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네, 그럼 김영삼재단 김현철 이사장님을 모시고 환영사로 청년정치 네트워크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 차림이 굉장히 경쾌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하고 좀 코디를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행사가 오늘 메인 행사는 저희 행사이긴 합니다만 낮에 또 다른 행사에 참석을 하고 왔었는데, 그 행사는 이 행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올드 패션의 행사긴 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념관을 짓는 그런 그 추진이 제가 발족식에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한 80대 다 넘는 분들이 돼서 제가 최연소였었는데, 여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제일 연장자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간사가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올해는 우리 문민정부가 김영삼 대통령이 이끌었던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정말 뜻깊은 한 해입니다. 그래서 올 2월에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김영삼 도서관에서 저희가 대통령을 위시해서 각계각층의 좀 많은 분들을 축하를 좀 메시지도 받고 또 격려를 받으면서 행사를 좀 성대하게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행사의 또 하이라이트는 저희 문민정부의 각종 개혁 정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개혁 총서 2권을 그날 또 발간을 했습니다. 이 총서는 저희 그 재단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열람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이걸 좀 꼭 좀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참 김영삼 대통령의 그 정치역정 한 50년이 되는 정치역정 중에서 정말 그동안에 김영삼 대통령이 수많은 결단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고뇌 어린 결단 중에서 뭐 다 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세 가지만 추려서 저희가 재단 측에서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형식으로 시리즈로 한 3탄 정도, 한 세 가지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 이 40대 기술원이고요. 연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70년대를 풍미했던 정말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시대를 앞서간 정말 역사적인 대결단, YS의 그 재결단의 첫 번째 시리즈가 바로 오늘인 것이고요. 특히 오늘은 우리 그 2023년에 우리 청년층들, 청년 세대, 또 청년 정치인들에게 또 새로운 그런 40대 기술원을 YS의 40대 기술원과 비교해서 과연 오늘의 이것을 되새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토론의 주제로 저희들이 가지고 갈 텐데 80년대에 두 번째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기획은 YS의 2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가지고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또 신군부가 폭압 정치를 할 때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된 상태인데 그 당시 YS의 그 단식 투쟁으로 말미암아서 정치가 완전히 일거에 부활을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취협이 만들어지고 또 야당이 승리하고 또 결국은 87년 체제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요. 사실 YS의 결단을 우리가 참 그동안 몰랐던 결단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만 제가 뭐 이것은 세 가지 정도로만 좀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다 이게 뭐 하나로 연관되죠. 어떻게 보면 인과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저희들이 시리즈를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90년대 3당 통합입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진보 쪽에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사실 3당 통합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저희가 기획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군부 청산을 위한 무혈혁명이었다. 그리고 군부의 온건파였던 노태우와 민주 세력의 온건파였던 YS가 정말 역사적인 대타협을 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주화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계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정도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정도의 10년 주기로 YS의 결단, 유대한 대결단을 시리즈로 한번 엮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그 시리즈의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제 40대 기술인데 오늘 이 자리에 좀 나와주신 우리 그 토론을 이끌어 주실 우리 자장과 패널들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 좀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자리에서는 맨 왼쪽에 우리 그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자장을 맡아 주실 분이시고요. 나머지 이제 분들은 이제 다 패널들이신데 뭐 두 번째 계신 분은 뭐 얼굴을 좀 뭐 방송에서도 보셔서 뭐 잘 아시겠지만 요새 뭐 방송에서 맹활약 중이시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제 세 번째 계신 분은 제가 오늘 아까 잠시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과거에 한 25년 전
뭐 몇 년 전이군, 몇 년 전이죠? 예, 아버님 돌아가실 때니까 예, 15년 15년 전에 페북에다가 그 댓글을 남겼었는데 제가 안 썼다고 그거를 그래서 굉장히 좀 아까 블레임을 하셨는데 우리 이동학 대표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나와 계신 분은 우리 동아일보의 신동아 팀의 캡틴인가요? 캡틴은 아니시고요. 예, 그냥 기자. 예. 그러면 신동아 팀의 기자이신 우리 고재석 기자님. 저 맨 마지막에 이제 소개할 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거의 다 섭외한 친구 참 어마어마한 친구인데 사실은 우리 이 대표 이동수 대표는 저희 아버님이 1964년에 그 미 국무성 초청으로 해서 한 3, 4개월간 세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원내 총무 당시였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 60년대, 64년 그 즈음이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좀 평온한 시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세계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서 만드신 책이 우리가 기댈 언덕은 없다 이런 책을 하나 만들어내셨었는데 책이 정말 잘 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로줄로 돼 있고 읽기가 상당히 어렵고 한자가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세대 우리 세대들이 읽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편절해 가지고 만든 YS 세계를 보다 이런 책을 한 권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잘 된 책입니다. 저도 사실 술술술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예. 바로 청년 정치 크루 대표인 우리 이동수 대표. 오늘 정말 제가 발제문을 미리 조금 봤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오늘은 정말 치열한 토론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잘 발제된 내용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늘 좀 토론을 하실 때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서는 좀 경청해 주시고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기탄 없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플로우로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서 좀 나와 주시죠.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러고 잠시 물러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 정외과의 교수 정회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를 또 좌장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파티잖아요. 파티인데 너무 옷들을 엄숙하게 다들 입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치맥과 함께하는 그 파티라고 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저녁도 안 먹고 왔는데 패널들은 치맥이 없네요. 다 끝나고 먹을 테니까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편하게 정말 치맥 드시면서 저희 얘기하는 거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또 파티니까 청중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뭐 이렇게 잠깐 표시만 해주시면은 제가 발언 기회를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좀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김영삼 정부는 최초의 문민 정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되는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재, 군부 독재로부터 정치를 되찾아왔고 또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이 땅에 또 정착을 시켰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라든가 금융실명제라든가 역사 바로 세우기라든가 지방자치대 실시라든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40대 기술론에 대해서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50년 전에 얘기됐던 40대 기술론이 왜 2023년에 다시 호명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하고 싶고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변혁을 추동했던 집단은 청년 세대였습니다. 4.19 혁명이라든가 5.18 민주항쟁, 6월 민주화항 등 다 청년들이 아주 주체적인 역할을 해서 성공시켰고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청년 세대인데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청년들은 그렇게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패널분들과 그리고 청중 여러분들과 50년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40대 기술론을 2023년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탐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패널들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좀 짧게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지 이렇게 토론할 때 질문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패널분들께서 좀 길게 취미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 길게 자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파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저쪽에서부터 할까요? 되시죠? 예. 가나다 순으로 해서 고시라서 제가 제일 먼저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아까 소개받은 신동아에서 일하는 고재석 기자라고 하고 오늘 초대받은 이유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지난 4월 달에 세습 자본주의 세대라고 해서 1980년대생의 정치 성향 그리고 문화적인 사회적인 성향들을 다룬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에 담긴 내용들이 오늘 얘기할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40대 기술론과도 좀 접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들을 발제를 중심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4명 중에 한 중간 정도 나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86년생인데요. 이제 두 분이 82년생이고 우리 이동수 대표가 1988년 생이니까 나이에 맞게 잘 균형추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민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있고 광진구 갑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협 원외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김영삼 대통령 재단에 약간의 빚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전당대회에 나갔을 때 국민의힘의 40대 기술론을 설파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호응하면서 표를 보태주셨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저를 보고 40대 아니라 30대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어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셔서 제 나이로 보이게 하는 40대 기술론을 꺼내면 좀 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무튼 과거에 있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꺼냈던 그 획기적인 40대 기술론을 차용해서 전당대회에 빚을 지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설파하셨던 그 개혁적인 기치에 화답할 수 있는 2023년에 40대 기술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2007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가졌던 직업이 28살 때 기초의회 의원의 직업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당에 몸을 담고 정치활동, 방송 패널한 지가 한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요. 나이는 젊지만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꽤 많은 부분들을 경험하고 보고 배우면서 자라서 옆에 있는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과도 알고 지낸 지 꽤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동안 바닥에서부터 경험하고 배웠던 청년 정치의 한계는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지 현재 세대의 40대 기술론의 의미에 대해서 차분하게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학입니다. 저는
당에 들어온 지 딱 20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의자 나르는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거기가 전당대회장인지 모르고 갔다가 정치인의 연설이 너무 멋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입당원서 쓰고 가입한 케이스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21살 때 대통령 회고록을 읽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 그때는 당성이나 이런 게 없을 때였습니다. 그냥 저의 그냥 시각으로 그냥 볼 수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안타까운 게 꽤 많았어요. 20년 동안 이제 정치를 어떻게 보면 있었는데, 진영에 가려져서 혹은 진영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공도 공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또 공도 그냥 과라고 얘기해야 되고, 과는 훨씬 더 심한 과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들 스스로가 이룬 업적이라든가 평가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그냥 깎여 나가고 있다. 우리 역사를 우리들 스스로가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 이게 어떻게 하면 정치를 좀 바로 세우고 실제로 우리가 괜찮은 미래를 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쭉 해왔던 차에 제가 2015년도에 아마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제가 보내요. 그때 왜냐면 김영삼 대통령께서 아마 굉장히 이제 병환이 안 좋아지셨다는 제가 기사를 보고 아,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하고서는 당은 달랐지만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 정치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고 마지막 메시지를 정말 잘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만나 뵙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읽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8년 만에 이렇게 메시지 보낸 지 8년 만에 뵙게 됐는데요. 제가 2015년도에 그렇게 이제 당에서 혁신위원회, 지금 이제 말 많고 탈 많은 혁신위원회가 지금도 출범했는데, 당시에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고 청년 몫으로 혁신위원 활동을 해요. 그리고 2016년도에 탄핵이 터지고 1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년 반 정도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아마 최근에 읽었던 YS 세계를 보다라고 하는 책도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때 YS가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하면서 저의 경험도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전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정치가 제대로 된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 간의 어떤 파편 튀기는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른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대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한 2년 반 세계 여행을 떠났다가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기만 하면 약간 그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야가 아주 강력한 걸로 싸우고 있는데 왜 자꾸 너 딴소리해? 제가 볼 땐 지금 이 현실이 딴소리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치의 논점을 제대로 된 곳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게 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도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런 토론을 재밌게 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동수라고 합니다. 요즘 뭐 몇몇 매체에서 이제 칼럼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제 김영삼 도서관에서 이 YS 세계를 보다라는 책으로 이제 북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아는 분이 한 80%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때는 좀 현타가 왔었는데, 근데 오늘은 이렇게 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또 티켓 파워를 또 새삼 실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3년 전에 이제 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관련한 책을 좀 썼었는데요. 근데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금융실명제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좀 전에 이제 또 이동학 최고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게 뭐 쓰레기 종량제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세계에서 이제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동안의 어떤 족적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현재까지 내려져 오고 있는 그 영향력도 엄청난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마지막에 그 IMF라는 사건 때문에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저희 세대가 한 번은 좀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지난주 그 북콘서트 할 때까지는 좀 제가 이 전망에 대해서 암울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뭔가 기대가 되고 오늘 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순으로 이동수 대표님께서 먼저 발제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하네. 사실 제가 마지막 순서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또 역순이 돼 버렸네요. 그 이제 40대 기술원 뭐 청년 정치 이제 이런 이게 오늘 주제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2023년에 다시 보는 40대 기술원의 의의가 뭘까? 저는 사실 이제 40대 기술원이라는 게 뭐 정치권에서 계속 이제 회자되고 있긴 한데 단지 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뻔했다, 뭐 젊은 리더가 탄생할 뻔했다, 여기에 이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그 당시 이제 야당의 어떤 소장파 그룹에서 이제 박정희 독재에 맞서서 그들이 이제 어떤 그 출마를 선언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야권의 상징으로 떠오른,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야권의 구도가 재편된, 여기에 이제 저는 40대 기술원의 어떤 의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40대 기술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지금의 정치가 그때만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아마 다들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예전과 지금의 어떤 당내 문화나 구조가 바뀐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이제 90년대까지만 해도 물론 당내 어떤 권위주의적인 문화도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당 총재를 중심으로 이제 당이 좀 똘똘 뭉쳐서 이제 당 총재가 뭐 공천권이든 당의 운영이든 이런 데 있어서 많은 권한을 행사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뭐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고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걸출한 리더들이 어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든 아니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든 좀 과감한 혁신이나 아니면은 개혁 같은 게 좀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컨대 이제 96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정당에서 이제 뭐 이재호 전 의원이나 뭐 김문수 지금 현재 이제 경산호위 위원장 같이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던 뭐 민중당 3인방을 영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반대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86세대 운동권 이제 젊은 30대들을 대대적으로 수혈함으로써 어떤 당의 어떤 근간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사실 2000년대 이후로 어떤 권위주의 청산이라든지 정당 개혁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당의 어떤 총재라는 자리는 아예 사라졌고 당대표의 권한도 많이 약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시에 이제 어떤 당원들의 권한이 늘어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전 당대표 개인이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상대방과 대화 타협을 하고 이런 게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이제 당원들이 이제 주요한 어떤 당의 이제 결정권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사실 그 당원들의 목소리가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와 뭐 우리가 흔히 싱크로율이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일치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개는 그게 이제 좀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이제 당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대화 타협 아니면 당내 어떤 개혁 이런 것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선명성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중요시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 지금의 어떤 정치 문화가 되는 게 아닌가. 예컨대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 어떤 소장파든 아니면은 뭐 여러 그룹들이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또 전략적으로 용인이 되면서 이제 개혁이나 이런 거에 원동력이 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청년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당내 소장파 그룹들 이제 함부로 뭔가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 만약에 어떤 그런 당을 비판한다든지 이런 개혁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 당원들의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다음번 공천은 아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저는 뭔가 지금 이 청년 정치인들이나 소장파들이 제대로 얘기하기 어려운 당 상황이 된 게 그런 어떤 정당 민주화의 역설이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청년 정치인 뭔가 얘기할 때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런 걸출한 분들을 이제 계속 원하잖아요. 그래서 뭐 항상 정당도 이제 선거 앞두고 이제 뭐 인재 영입도 하고 어떤 스토리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는 좀 그러면 안 된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뭐 피겨에 뭐 김연아 있었고 수영에 박태환 있었지만 이분들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피겨 강국이고 수영 강국인 게 아닌 것처럼, 저는 이제는 뭔가 걸출한 개인의 어떤 개인기에 의존하는 정치는 구시대적 정치다. 이제 지금 시대 21세기 23년에는 뭔가 그런 뛰어난 개인을 기다리기보다는 좀 이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시스템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마 대표적인 게 청년정치학교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또 공교롭게 여기 또 청년정치학교 제가 아는 분들이 또 많이 와주셔가지고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그 정치학교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많은 당들에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맹점이랄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치학교들이 이제 각 당마다 운영되고 있지만 각 당에서 이제 이런 인재 양성이나 정치학교의 뜻을 갖고 있고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유지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이제 손을 뗐을 때는 과연 그럼 그 조직이 또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는 어떤 개인들이 노력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구조를 잘 만드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뭐 미국처럼 어떤 싱크탱크, 민간 싱크탱크를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독일처럼 제도적으로 정당 안에 그런 것들을 갖추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40대 기술론, 뭐 청년 정치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뭐 김영삼, 김대중 이런 걸출한 개인들을 기다리는 거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나올 수 있는 토양을 잘 갖추도록 하는 것, 어떤 당내 문화나 제도 혹은 인재 양성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갖추는 게 저희가 23년의 40대 기술론을 제대로 계승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정당 민주화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개혁적인 청년의 실종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리고요. 또 개인기가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함께 청정분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학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2년 반 세계 여행을 돌고 와서 쓴 책이 쓰레기 책입니다. 제목이 쓰레기 책이에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내고 그 뒤로 제 별명이 쓰레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상관없어요. 네. 그 이제 지구를 돌면서 각국에서 각 도시에서 어떤 도시는 왜 소멸하고 어떤 도시는 왜 매력이 넘쳐서 사람들이 몰려들지 이러한 현상이 지구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근데 그게 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야, 이런 상황에서는 발생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이거를 제대로 마크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파국이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둘러보고 이랬던 와중에 제가 의외로 여기에서 또 YS를 보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량제 봉투 사용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종량제 봉투를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YS 정부 때 입안해가지고 성공시켰어요. 바로 도입하자마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평가를 해드리고 쓰레기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저는 이게 이제 세대론이라고 하는 측면이 과거에는 청년 세대가 정말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는 세대론적 관점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근데 청년이 소수화되면서 이것이 다시 다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기 표를 넣어놨는데요. 70년도, 71년도 그때 대한민국 중위 연령이 1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40대 기준을 내걸고 나간 YS, 뭐 DJ 이런 분들이 사실은 윗세대 선배들보다 후배 세대가 월등하게 많은 때였어요. 근데 이건 한국적 특수성이 좀 있는 건데 이를테면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도 약간 리더 역할을 그래도 좀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지 서로가 각자 약간 그런 게 좀 익스큐즈 되지 않나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한국 사회는. 근데 아마도 정치적으로도 전 그러한 측면들이 좀 작동되지 않았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에 맞서서 이 깃발을 드는 것은 이건 보통의 용기로는 또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와서 우리 사회의 중위 연령이 이제 45세가 됐잖아요. 예, 45세도 이게 청년위원회 이 나이로 이제 들어가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왕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청년위원장 후보에 나왔는데 그 아들도 청년위원회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도 45세, 아들은 22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를 청년위원장으로 뽑아주세요 라면서 약간의 이질적인 이제 모습들도 막 이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청년이 이제 소수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 올려서 조금 더 많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럼 왜 청년 정치가 이제 부각이 됐는가. 제가 2003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그때 굉장히 젊은 정당이었죠. 열린우리당. 들어왔는데 그때는 저와 같은 젊은 청년들이 20대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복사시키고 뭐 커피 타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런 불만을 제가 가졌어요. 아니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는데 그 테이블에 20대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를 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문제인식을 좀 느꼈고, 그래서 학생위원회를 만들어달라 당에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를테면 언로를 좀 당에다가 만들자. 그러니까 언로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1세대 청년 이 정치의 이제 버전인 거예요. 1세대 버전. 2세대 버전은 여기서 이제 대학생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청년위원회도 조금씩 강화되고 하니까 2세대 버전은 할당제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소수고 룰도 아니 선배들끼리 다 룰 만들어 놓고 여기에 너희들도 공정하게 경쟁하자라고 하면 이게 공정한 판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짠 판인데 거기에 자꾸 도전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을 견뎌가면서 도전을 해야 되고 사실상 성공률도 또 높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할당제를 이제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당제에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당사자의 문제는 당사자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주장을 했지만 요게 또 몇 년 오면서 청년 문제는 청년이 다루겠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굴레가 돼버렸어요. 청년 문제 터졌는데 왜 청년들 왜 이거 안 다뤄? 그리고 딴 문제 다루려고 하면 니들은 청년 문제만 다뤄. 이렇게 돼서 약간의 소리그가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발언을 하게 되면 약간 주제 넘은 발언이 되고 한계가 딱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할당제를 요구했던 것이 청년들 정치의 한계를 또 이게 규정지어 버리게 되는 그런 이 영향이 있었던 거죠. 3세대 버전은 뭐냐면 청년들의 시각으로 사회 전체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게 청년 수당 얘기하고 청년 뭐 월세 지원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연금 문제는 노인 문제인가요? 청년 문제인가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업의 연공급제 이거 바꾸자, 직무급제로 바꾸자. 이거는 노동자들만의 일인가요? 청년들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가요? 임금 피크제는 기성세대만의 문제인가요? 청년들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연동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조금씩 다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어느 한 세대가 특정 세대가 거대하게 몰려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결정을 할 때 노장청 혹은 남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좀 닮은 사람들이 서로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부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괜찮은 결정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구조는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를테면 도전하라라고 하는 말 끝에는 한국적 문화에서 뭔가 말을 잘못하면 이게 이상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싸가지 논쟁으로 가요. 싸가지가 있니 없니 이제 거기서 한 수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실제적으로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단순한 이제 청년 정치가 젊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노장청 조화로만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회가 청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혹은 부여하고 있는 상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청년이 정치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사회의 유의미성을 어디에서 발견할 거냐,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 기성세대가 자기네들끼리 워낙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어도 이거 봐줘야 되고 서로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정문화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가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것만은 지키자라고 원칙을 딱 세워놔요. 근데 이게 정으로 인해서 그게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이 사회로 가자, 이 원칙을 지키면서 가자라고 얘기를 할 때 내 친한 사람은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가 사실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신뢰가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정치의 모습이 이렇게 내로남불로 그냥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무너져 버린 상태가 거기 인물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그 사람이 잘못 안 한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지적을 하는 다른 사람들 다 잘못한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딱히 이해관계가 그나마 기성세대보다 좀 덜한 청년들이 그런 이빠른 소리를 할 때 청년들의 어떤 정치가 의미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기성세대의 어떤 정치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할 것인가,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할 것인가. 물론 같은 팀일 때 필요한 게 있죠. 팀플레이적 요소로서
그런데 실제로 사회 변화나 이런 것들을 포착하는 능력이 청년 세대가 훨씬 더 그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발제하는 거예요. 그걸 집행하고 이룩할 만한 정도의 능력까지는 청년 정치인들에게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정치력 자체가. 그런데 적어도 그런 발제는 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지금 다뤄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 지적조차 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야기, 지금 우리 사회가 논쟁하고 있는 이 지점 잘못됐고, 이 지점, 이를테면 기후위기, 초고령화,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문제, 이민자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한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은 여전히 그들을 하대합니다. 이 문제를 교육에서 어떻게 녹이지? 그들과 어떻게 상생하지? 이런 문제들을 빠르게 포착하고 정치권으로 발제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또 의미는 전 굉장히 반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인식들을 기성세대, 꼭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구분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 앞에 그런 내용들을 발제하고 그런 내용, 정책적 내용, 사회의 미래 비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토대가 되면 40대 기술원이 아니라 20대 기술원도 가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움에 맞는 그러한 모습들을 청년 정치인들이 갖출 때 우리가 40대 기술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뭐 60대 기술원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노장청이 조화로운 사회로 간다고 하면 누가 깃발을 들건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그런 사회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동환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이 파티가 형식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발표하는 분들이 있고 또 토론하는 분들이 몇 분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지정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토론자 비슷하게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 주제를 좀 궁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발제자 분들이 막 토론 제가 주제로 준병업까지 미리 다 말씀을 막 해버리시니까 나중에 토론을 뭘로 하지 하는 좀 고민이 됐습니다만은 새로운 시대에 우리 청년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가야 될지 또 40대 기술원뿐만 아니라 20대 기술원, 60대 기술원도 필요하다. 세대의 교체가 아니라 세대 공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아주 좋은 얘기였고요. 조금 이따 토론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7분, 8분이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앞에 말씀들을 워낙 잘해주셔서 조금 더 시간을 써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앞에 보니까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22대 국회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마음을 품고 있는 많은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뜨겁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내년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2023년에 과거에 있었던 YS의 40대 기술론은 어떤 의미를 담아냈고 지금 우리에게 그 40대 기술론은 어떤 의미로 새로운 정치 변화를 꿈꿔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의 70년대를 살면서 그때의 40대의 젊은 정치인이었다면 내 목숨과 이 모든 것들을 맞바꾸면서 사회 변화를 추동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만큼의 용기는 없었을 거라고 솔직한 고백을 좀 해봅니다. 그 당시는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면서 세상을 바꿔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들을 끌어내고 연대하면서 그 힘으로 세상을 뒤바꾸는 40대 기술론의 힘과 그 40대 기술론에 대한 보편적인 공감대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니죠.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80년 서울의 봄이 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민주화가 있기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됐고 그 긴 시간을 묵묵하게 견디고 이겨내기 위한 활동들을 해왔던 게 그 당시 외쳐왔던 40대 기술론, 세상을 바꾸기 위한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모두의 공통점 80년대생, 우리 고재석 기사님이 썼던 세습 자본주의라는 세대의 책에 나오지만 굉장히 풍요로운 세대에 태어났고 우리가 태어난 세대에서는 전 아주 어린 시절 꼬마였을 때 건대 근처에 살았는데 그때 막 최루탄 쏘면서 데모했던 일부의 기억이 있지만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이나 이승환 행정관님이나 아마 그런 기억들을 갖지 못한 채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맞서 싸워야 될 기득권의 벽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목숨을 걸면서까지 연대해야 되는 공통의 가치는 무엇인가 생각하면 아마 내 가슴을 끓어오르게 만드는 무언가를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우리 삶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과거와는 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대가 갖고 있는 40대 기술론에서 우리는 어떤 깃발을 들고 세상을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들이 생길 거라고 보는 거죠. 과거부터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은 많이 참 해왔는데 한 지난 20년 년의 세월들을 지켜보면 청년 정치라는 타이틀을 달고 누군가는 국회에 나와서 잠시 배지를 달았다가 역사의 그늘 속에 사라지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반짝 스타처럼 올라왔던 청년 정치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더 높은 눈높이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가 갖고 가는 과거처럼 한 방에 무언가를 엎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환상적인 기대와 희망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님께서 좋은 미래의 지향점과 방향점을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꼭 필요한 가치지만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파편적으로 저마다 다른 입지를 정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갖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끓는 의지를 끌어내는 것 또한 정치권의 역할이고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청년 정치가 40대 기술론을 어떻게 끌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력, 양력 중에 저는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경력이 하나 있는데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을 때 당의 정강정책 개정특위위원장을 맡았다는 겁니다. 우리 당이 서울 한강 이북에서 용산 하나 빼고 지정 생존자 뺀 나머지가 다 전멸했습니다. 저도 처음 총선 나가서 전멸의 대상이 되고 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거의 멘붕 섞인 상태가 왔을 때 이른바 비상대책위원으로 오고 이 당을 뿌리부터 바꿔내자는 혁신의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지금 뭐 혁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말로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이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의 모든 집합체는 당의 강령인 정강정책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뒤바꾸라고 하는 정강정책 개정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뒤바꾸기 시작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 정치인들과 무지하게 부딪히면서 너 이 당에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냐 뭐 별의별 얘기들을 들어가면서 개혁 작업들을 수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통령님과 우리 당 사람들이 전부 열차를 타고 가서 5.18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여러 업적 중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업적, 이 5.18 민주화운동을 다시금 되새기는 업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 국민의힘, 과거의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면 광주 5.18을 찾는 것만으로도 물병새를 맞으면서 온갖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 불과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정강정책 개정특위위원장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 보수정당의 정강 강령 가치와 철학에 넣을 수 있냐 없냐가 뜨거운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여론적인 뒷받침을 얻은 끝에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기치를 높게 올렸던 산업화의 정신과 대한민국 현재를 있게 만든 민주화의 정신 두 가지를 같이 동등하게 놓으면서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강령의 적시를 통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지난하게 끌고 왔던 이른바 이 호남 홀대론에 대한 갈등의 골을 끝내는 단초가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때 한 38살 정도의 나이였는데요. 그리고 원외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여론의 등 그리고 그 당시 국민의힘이 가야 되는 개혁적 기치의 방향이라고 하는 큰 힘을 얻었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의힘의 새로운 방향을 틀어냈던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부합니다. 정치는 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부딪히고 또 노력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 시켜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다 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군요.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힘과 능력을 배양하는 아주 오래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70년대에 YS가 설파했던 40대 기술론이 세상을 울리게 만들었지만 그 열매를 맺기까지 아주 지난한 세월들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지방원님도 계시고 원외위원장님 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말 어딘가에서 나의 역량들을 쌓아나간 중요한 자원들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전문성을 기르고 나의 힘을 길어내는 일,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 그 권한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감하게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만의 열정과 에너지, 이런 일들이 결합됐을 때 40대 기술론이 폭발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년도 총선에 어느 날 반짝 나와서 내가 젊은 나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겠다는 허황된 메시지가 아니라 40대지만 이미 충분하게 단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를 한번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2024년 새로운 40대 기술론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김병민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발제문의 제목이요, 40대 기술은 어떤 깃발을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0대가 기수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기수가 만약에 굉장히 낡은 깃발, 분열적인 깃발, 뭐 진부한 깃발을 들었다면 그런 기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깃발을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그 지적을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론 시간에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재석 기자님 많이 기다리셨죠? 시간을 제가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한 6분 정도의 함축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에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거의 전당대회 연설을 해주셔서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저는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과는 2007년부터 알았습니다. 같은 대학교 후배였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발제문에 쓴 내용을 제가 구구절절 읽는 것보다는 함축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 당시에 2007년에 김병민 경희대 총학생회장이었고요. 제가 경희대 사학과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4월인가 5월 정도에 대자보를 하나 썼습니다. 김병민 총학생회장 물러나라. 예. 제가 그 정확히 왜 그런 내용을 썼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학생사회에서는 이런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취업이 워낙 문제였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취업지원처가 있었고, 취업지원처 그리고 취업지원 공약이 총학생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공약으로 회자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운동권이냐 비운동권이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누가 더 학생들이 취업을 잘하고 그리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총학생회, 그러니까 실용적인 총학생회가 될 것이냐를 놓고 경쟁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986년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프로야구가 있었고요. 컬러 텔레비전이 있었고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하나 찍고 왔는데 거기서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왜 80년대생들이 반중, 반북 담론이 강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민주주의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86년도에 대통령은 전두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지만 저는 그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YS 김영삼 대통령이거든요. 대체로 우리가 7살에서 8살 정도부터 기억이 형성이 되니까 뭐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문민정부 시대였고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TV에서도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이 했고요. 슬램덩크를 비롯해서 일본의 굉장히 세련된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더니 대학교를 가니까 저희 눈앞에 있는 거는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88만 원 세대라는 얘기가 돌았고요. 88만 원 세대라 하면 일부 우리 전체 세대 중에 우리 세대에서 5%만이 삼성전자나 한국전력 같은 굉장히 좋은 단단한 직장을 가지만 나머지 절대 다수는 88만 원, 평균 88만 원을 받는 비정규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리감이 있었죠. 태어날 때, 자라올 때는 그렇게 좋은 자본주의 찬란한 빛을 내던 그런 국가에 살아왔는데 막상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니까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세습 자본주의 세대라는 책을 썼는데 부제가 88만 원 세대는 어쩌다 영끌 세대가 되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88만 원 세대가 된 것은 저희가 원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저는 저희 세대 상당수가 개인적으로 보수 성향이건 진보 성향이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복지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세대, 우리 주변에 누군가, 내 가족, 내 친구, 내 후배가 누군가는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던 운명을 우리가 바라봤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이 세대, 복지의 전향적인 세대이고 진보 담론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세대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좀 더 많이 찍었습니다. 그건 출구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저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5년생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32에서 37 정도의 나이였거든요. 평균적으로 이제 결혼을 생각할 시기였죠. 근데 그때 이제 부동산 3법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대출도 막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가 뭔가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은 영끌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2020년에 결혼을 했는데 저야말로 영끌을 했습니다. 전 마이너스 통장도 받았고요. 대출도 정말 엄청나게 받아서 최근에는 정말 금리가 많이 올라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세대들은 복지에 전향적이고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려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라는 개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겠죠. 상대적으로 탈정파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건데요. 80년대생은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에 열려 있고 진보 담론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영 논리에 그렇게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행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마무리를 드리면, YS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실은 큰 평가를 받는 것은 아까 그 3당 합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건 다수파 정치 연합을 만든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건 진영 논리를 벗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금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80년대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90년대생은 우리는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해, 우리는 무조건 국민의힘을 지지해, 이런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지 열려있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찍을 수 있는 캐스팅 모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 바깥의 관전자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이 80년대생, 90년대생의 캐스팅 모터를 향해서 우리 정치권이 민생 혁신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오늘날 바라봐야 될 YS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구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제를 좀 던지도록 하겠고요. 패널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마이크 잡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마이크를 전달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네. 아직은 아니긴 한데요. 같이 쓸까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보고 싶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 실패인가 성공인가? 현재의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혹자들은 뭐 이준석 대표라든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예를 들면서 한국의 청년 정치 2023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패널분들 말씀을 저희가 좀 한 20-30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중 여러분들께 먼저 마이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기 계시네요. 저쪽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그 박종성이라고 합니다. 방금 그 일단 말씀을 너무 잘 들었고요. 청년 정치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짧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물론 청년 정치에 대해서 여러 행사들이나 아니면은 그 젊은 정치인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렇게 선출된 아니면 그렇게 비례대표로 나온 청년 정치인들의 좀 이렇게 최근 들어서 뭔가 불건전한 행실들을 좀 보면은 뭔가 그 유권자들이 청년 정치인들로 하여금 뭔가 이 친구들은 좀 다를 것이다,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뭔가 좀 더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시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황은 아니다. 거의 실패에 가깝다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인 거죠.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말씀해주신 거에 이제 공감하고 드는 생각이, 그 20대 총선만 해도 20, 30대 의원이 3명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셋 중에 한 명은 그 김혜영 의원께서 만 39에 되신 거라서 사실상 이제 2명이었던 꼴인데, 근데 반면에 이제 21대 총선에서는 20, 30대가 13명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은 청년 의원의 수는 거의 한 6배가 늘었는데, 과연 20대에 비해서 지금 21대 국회가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나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뭐 아까 이동학 전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것처럼 청년 정치하면 뭐 청년 비례 얼마 줄래, 뭐 할당제 얼마 할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청년 의원들 뭐 4-5명 더 늘어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치권의 전반적인 토양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토양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사실 청년들이 정치 참여할 때 그냥 자기 인생 기회 다 속된 말로 꼬라박으면서 이제 캠프나 청년위원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정치권에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보좌진 정도가 지금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싱크탱크라든지 아니면은 당의 어떤 유급 사무직원 수를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이제 여기서 경험도 쌓고 네트워크도 형성해 나가면서 나중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거 없이 다짜고짜 당신 출마해 이러니까는 청년들 입장에서도 공천 한번 받으려고 이제 당의 어떤 주류에 이제 편승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청년 정치 이런 걸 논의를 할 때 의원 수 이런 거에 좀 집착하기보다는 이 분야의 어떤 토양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성준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얘기 잠깐만 하면 엄청난 업적들이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대통령이 되고자 걸어왔고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아마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데 2번의 비대위원을 해서 지금 최고위원만 3번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최고위원이 되면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저는 이미 머릿속에 좀 각인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되고 나서 첫날부터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꼼꼼하게 일을 하고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효능감을 좀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정치의 성공이라는 건 내가 정말 이 청년 정치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바꾸고 싶은지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야 되고 몇 번은 실패하고 부딪히고 머리가 깨져가면서도 내가 반드시 이걸 하겠다는 열정과 의지가 있을 때 그 자리가 주어진 그 자리의 소중함을 알고 그 다음 하나씩 하나씩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저는 김남국 의원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주어진 국회의원의 자리라면 상임위 의정활동하는 동안 코인하고 그리고 엄청난 자산 축적을 위해 노력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자리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내년 총선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총선에 당선되면 정말 하고 싶은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것만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기록하고 여기에 대한 역할들을 꾸준하게 다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정치인이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면 지금의 청년 정치는 폭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고 뭔가 희망을 갖고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정치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닦아나가기 위한 시련의 시간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얼만큼 잘 준비되면서 누군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가 저는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폭망이지만 그 미래는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폭망이지만 미래는 밝을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전에 김병민 의원님께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열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 외교학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아주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이제 그냥 그 점수 맞춰서 온 학생들이 아주 많고요. 그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실제 어떤 행동으로 가는 경우까지는 제가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청년 정치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참여를 안 하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40대 기술운이 얘기됐던 그 시대의 청년들하고는 사실은 다른 청년들이잖아요. 먹고 사니즘의 정치이기 때문에 취업하느라고도 너무 힘들고
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광장이라는 게 사이버상에서 광장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 참여 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정치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세대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뭐 젊은 청년분들께서 좀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봐주실 수도 있겠고요. 웃으셨는데 한번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청년 세대 좀 정치에 관심 없고 그런 세대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닌가요? 제 경험을 감히 비춰서 얘기하죠. 소개를 하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만 21살인 경기대학교 3학년 재학생 경영학과 양오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제 개인적인 상황을 비춰보면 정말 정치에 관심이 있어 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앞서 언급해주신 이제 이준석 당대표, 박지원 위원장처럼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많은 관심이 있긴 하지만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먹고 살기에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관심을 쓰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른 곳에 할 게 많다 보니까 취업이든지 아니면 정말 지금 정부에서 정말 1,000원의 아침밥이든 아니면 국가 장학금에 좋은 정책을 많이 해주시고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정말 힘든 것들이 정말 많기도 하고 관심사가 이제 좀 대중화가 너무 많이 된 게 많아요, 사실은요.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 갖고 싶어 하더라도 각자 개인적으로 할 게 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실제로 청년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청년 정치가 실패다 뭐다 이거 말하고 싶었는데 아까 못한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준석 당대표랑 박지원 비대위원장 했을 때 하나의 청년 정치의 시발점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됐을 때 나경원 의원, 주호영 의원 같은 그런 강력한 후보님들을 이기고 당선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청년 정치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가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연이은 논란과 말실수들이 좀 잦고 이준석 대표도 본인의 능력과 역량이 정말 크잖아요. 하버드 나오셨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겸손이라는 게 되게 가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근데 잘 보여줬어야 됐는데 실망을 안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아닌가? 그 불꽃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청년 정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한다면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비전을 가지며 힘과 능력이 있어야 그 당시 그 정치에 진심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치적인 방향이 뭐냐면 청년들에게 그래 할 수 있다 뭐 하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구체적인 방안 그 하우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지금 비록 제 친구들이 관심은 많이 생겼어요. 관심은 맞아야 되지만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시는 방안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호석 학생은 저희 패널로 모셔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심은 있지만 할 수 없는 이 상황. 아마 이거는 고재석 기자님의 그 세습 자본주의 세대를 쓰셨기 때문에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 아마 현직 정치인이신 유일하게 저희 패널 중에 김병민 의원님께서 조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05학번이라서 지금 저보고 이제 MZ 세대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명구스러울 정도로 민망한데 다만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제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대학을 갈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태어난 학생들을 많이 접하면 굉장히 역량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일단 외국어는 다양하게 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넷플릭스를 보는 굉장히 신기한 수업을 집중하면서도요. 그 멀티태스킹 능력과 자기 취미 활동을 하면서도 자기 개발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들의 모든 관심사는 내가 내년에 이제 언제 이제 어학 성적을 만들고
언제 인턴 경험을 쌓고 언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어떤 기업을 가겠다 이 관심으로 다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런 면이 있었지만 너 빨리 정치에 관심을 가져. 정치에 무관심하면 너의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거 굉장히 꼰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인분들이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특히나 제가 평균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더 진보적인 정당에 있는 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정치인들이 널 무시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교과서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당장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한테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국민의힘에서 1,000원의 아침밥 같은 이제 공약을 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걸 갖고 어떻게 1,000원의 아침밥 갖고 대학생들이 관심 갖겠냐 이렇게 비하할 게 아니라 왜 대학생들이 그런 데 가서 줄을 서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그런 정말 마이크로한 공약들부터 시작을 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1,000원의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게 정치가 내 옆에 있구나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좀 작은 공약들에서 혁신 경쟁이 일어나면 청년들이 한 번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보다 많은 청년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뭔가 역할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요. 참고로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부처별로 청년 보좌역이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처의 보좌역들이 뭐 과거 같으면 뭐 대단히 높은 직급을 받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본인이 충분하게 정부 부처의 경험도 하고 또 실질적인 정책 조정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본인의 역량들을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오늘 아침에 저희가 당정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예비군 관련된 학습권 보장에 대한 당정해서 당장 가을 학기부터 예비군 훈련 가면서 수업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불이익 없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게 오늘 당정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함께 모여서 했던 당정의 결과입니다. 이게 딱 한 달 전에 제가 이끌고 있는 저희 당의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공간에서 만들어서 발표했던 정책에 한 달 만에 당정을 통한 결과물이 나오게 된 건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저희가 청년 정책 해커톤 대회라고 공모전을 열어서 오셨던 청년들이 직접 같이 참여해서 만든 일이에요. 경쟁률이 심할 것 같지만 와서 내가 조금만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손들고 두드리면 그분들을 위한 공간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장관도 만나고 정책도 만들어서 내가 고민한 아이디어가 실제 시행령도 바꾸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럼 같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렇게 좋은 청년들이 있으면 당연히 다음번에 무언가 정당이 중요한 활동에 이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내가 도전하고 부딪혀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방향성과 뜻이 명확하다면 그 길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더디게 가더라도 언제든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천하고 청구하면서 경험들을 쌓아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승환 행정관님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보좌진 활동을 했는데 단연코 대한민국 국회 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낭중지출하고 이런 인물들은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도 당시 인사비서관실 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책의 역할들을 맡아 행동하게 됩니다. 지금 나이가 저보다 조금 어리죠. 1살 어린데 굉장히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촉망받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면 앞으로 시대를 거듭해 나가면서 이런 분들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같이 찾아서 함께 어떤 공간에서든지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거든요. 뭐 지들끼리만 해먹는다 해봤더니 공간이 열리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는요. 제가 28살 때 기초의회 의원 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 총학생회장 했으면 국회의원 가야지. 대한민국에서 기초의원 한 번 하면 그 기초의원 낙인찍혀서 아무것도 못해. 서구 유럽의 경우는 다릅니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성장하고 올라온 사람들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적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많이 바뀌고 있고 앞에 계신 우리 지방의원님들 청년 지방의원 협의체가 막 신설돼서 조직될 정도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서 제도권 내에 경험하고 거기 실력을 쌓을 수 있으면 그런 실력들이 쌓여서 대통령뿐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에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승환 행정관님 한 살 어린데 아까 이런 기억 없죠 하신 거예요. 동안이셔가지고. 격가지인데요. 1,000원의 아침밥은 민주당이 확대하자고 주장을 계속. 요거 반박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걸로 하고. 예. 아무튼 이런 정책 논쟁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토양 자체를 정치권에서만 뭐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학생사회에서의 정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치인은 누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A랑 B랑 싸우면 누군가가 막 개입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너 뭐 잘못했어? 야 네가 먼저 잘못했네. 너 먼저 사과해. 뭔가 의견 조율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를테면 정치적인 어떤 뭐 이렇게 피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런 것들을 일찍 발견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지금의 초중고는 요즘도 이제 교육 문제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하나의 원웨이밖에 없는 거예요. 중학교 학원 다니고 고등학교 학원 다녀서 대학교 좋은 데 가야 되고 좋은 기업 취직해야 너 성공한 삶이야. 이게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근데 여러 모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 사회에서 정치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그 수준 정도에서라도 경험해보고 리드해볼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펼쳐져야만 거기에서 정치적 훈련이 기본적으로 학생 이 사회에서 되는 것이고, 그럼 느닷없이 그냥 정치로 넘어오는 게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18세 참정권 논쟁할 때도 정치권이 어떻게 논쟁을 했냐면, 아니 애들 대학 가야 되는데 수능 봐야 되는데 교실이 정치판 된다, 이거였거든요. 정치판이 나빠요?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타협해내고 결과 만드는 거예요. 정치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기성 정치인들이 나쁜 정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진흙 던지고 이 사람은 아주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 법적으로 문제 있고 이거 다 그냥 다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기성세대가 보고 있는 정치는 고정치인 거예요. 실제로 논점 이탈되어 있는 정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부터 토론하는 거 배우고 서로 의견 조율하는 거 배우고 우리가 같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을 그 토대를 갖고 이들이 이 20살이 되고 21살이 돼서 실제로 이제 18세 이상이 돼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 그들이 만들어낼 정치는 또 다른 정치일 수 있다. 그래서 학생 사회에서의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오히려 지원하고 정치를 야, 너 정치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떨어뜨릴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체계를 오히려 일찍부터 만들어주면 우리 사회를 여기에서부터 좀 바꿀 수 있는 또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 어떤 이 주제 관련 질문이신가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또 맥주 파티인데 건배 한 번 안 하네요. 그러니까 딱딱하다 아직도 정치판은. 저는 소개해드리면 나이는 아직 49이고 저는 이번 주 금토일에 또 하필이면 서울 맥주 축제를 합니다. 그 총감독을 맡고 있는 한기루라고 합니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김병민 의원님입니다. 의원님 아니죠, 미안합니다. 네, 예, 이 의원님이시고, 저는 아까 우리 시스템을 강조했는데 어떻든 간에 스타 플레이어는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통령 한 명뿐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떻든 간에 국민의힘에서는 미래 아젠다를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 당에 들어갔으면 우리 20년 뒤를 이야기할 수 있고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 수능 킬러 문화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들썩거리는 거 보면 참 가벼운 나라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런 가능성을 안 못 봤어요, 저는 아직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중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미래 아젠다를 뽑을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학교를 그 빼고 신촌에서 주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연세대 앞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게 또 대학의 미래이고 대학가의 미래잖아요. 그걸 보면 또 청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역구가 또 강진구잖아요. 강진구에서 건국대 앞에서 청년의 희망을 볼 수 있는가? 세종대 앞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가? 거기 또 어린이 대공원이 있거든요. 어린이 안 가요. 이런 고민 속에서 전 두 번째 질문이 공간정치예요. 공간정치. 3,000명의 보좌관이 있는 국회의사당 앞이 여의도거든요.
근데 여의도에서 과연 한국 정치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하우를 빌리려고 해도 대관료 너무 비싸요. 부동산 문제 노가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에 보면은 수많은 유흥문화가 있고 주말에 사람들이 안 다녀요.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자면은 내 정치의 확인은, 희망의 확인은 바로 여의도 앞에서도 입증해라. 3천 명의 머리가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여의도 앞도 못 바꾸면서 무슨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의도 앞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질문과 국민의힘에서 아젠다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는가 질문 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은 상태 속에서 주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미래 아젠다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정치 희망이 있는 것인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을 개정한 위원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당의 강령이 들어가면 강령의 제목에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국민 통합을 얘기합니다. 그 국민 통합에서 파생됐던 가치가 여기서 말하는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가치를 공히 공존하게 만드는 것. 지난 정권 속에서 제가 느꼈던 굉장히 큰 불편은 이른바 이념적 대립구도 속에서의 갈라치기라고 하는 측면이 대한민국 사회를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됐던 모두라는 단어의 파생입니다. 두 번째 얘기한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수 정당은 기본적으로 유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일이라는 건 다가올 미래를 누구보다 앞장서 예측하고 그 부분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에 갖춰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강정책 강력의 제목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지만 마지막에 평가에 박하게 나왔던 이 IMF에 관한 문제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나가서 예측하는 부분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적인 지점들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아젠다를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주셨어요.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부터 저출생에 관한 의제 그리고 연금 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한 발 두 발 앞장서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 게 국회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제가 당의 최고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원외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결정적인 개혁 과제 속에 역할을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 수기하고 토론하면서 그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수능 문제 때문에 약간 불편한 감정을 갖고 질문을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정부가 얘기했던 세 가지 개혁 과제 중에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이었는데 올 초만 하더라도 그 노동개혁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연금개혁도 뭔 말인지 알겠는데 교육개혁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교육이 가야 되는 개혁에 대한 방향들이 이게 사실 인구 문제, 대학에 대한 개혁 문제 다 맞물려 있지만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인 제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의 핵심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도에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의 총합이 26조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 5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갖고 사교육비 문제가 이렇게까지 터져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버는 소득으로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이른바 사교육비 문제에 모든 돈들을 쏟아놓고 있는데 지난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게 시대 정신이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개혁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하게 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문제가 잘 홍보되거나 여기에 대해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거시적인 문제도 있지만 미시적인 문제 속에서 작은 청년들에게 실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토익 유효기간 5년으로 바꾸는 것, 1,000원의 아침밥, 예비군 문제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정책들이 계속 발표하는데 청년들이 토론하고 만들어서 기성정치권 짧게 설득한 모두가 다 넘어와서 그게 대한민국의 정책이 됩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기대와 희망이 있을 거다. 네. 마지막 공간에 대한 변화 말씀 주셔서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의도는 사실 제 나와바리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광진구는 제가 속해 있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공간의 이 곳이기도 합니다. 광진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따로 기회가 되면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제가 그 다음 토론 주제로 하려고 했던 것을 좀 여쭤봐 주시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다 됐긴 했어요. 마지막으로 좀 토론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어떤 청년 정치인이 필요한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청년 정치인을 원하는가, 또는 어떤 시대 정신을 구현할 청년 정치인을 원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다시 그 YS의 40대 기술론으로 돌아가면은 YS께서는 어떤 40대 정치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그 앞에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잘 싸우는 40대 젊은 정치인을 말씀을 했습니다. 즉 투쟁력과 선명성이 이 40대 기수가 갖고 있어야 될 어떤 역량이고 시대 정신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말씀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2023년에 우리가 청년 정치인으로 투쟁력을 여전히 원하는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역량이나 다른 시대의 정신을 구현할 청년 정치인을 원하는지, 이 부분 한번 청중분들께 저는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발언하셨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이제 공공기관 다니고 있는 양재필이라고 하고요. 그 동수쌤이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좀 참석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인지 몰라가지고 좀 뻘쭘했는데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도 이제 청년 딱 MZ세대 딱 중간 나이 때 됐는데, 제가 이제 동수쌤이랑 따로 뭐 얘기하고 할 때 제가 많이 했던 거는, 요즘 청년들이 정치인들 뭐 꼭 청년 정치가 아니더라도 보면서 왜 좀 다들 냉대하게 바라볼까, 왜냐면 이렇게 무당층이 많을까 했을 때, 제가 약간 농담 섞어서 하는 말이, 그 고이즈미 아빠 총리하고 지금 아들도 총리하는 그 아들이 예전에 어디 기후변화 그쪽 얘기 가서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들 관심 끌려면은 좀 펀하고 쿨하고 섹시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요즘 정치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진짜 재미없고 쿨하지도 않고 섹시하지도 않구나 사람들이. 그 어른 뭐 애들 청년 정치 뭐 박지원, 이준석 이런 분까지 다 포함해서 별로 그렇지가 않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래서 뭐 아까 뭐 청년들이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을까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전 그것도 결국은 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미가 없고 쿨하지 않고 섹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뭐 아까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뭐 약간 제가 부분만 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약간 청년들이 좀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도전해라 뭐 약간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무슨 청소년들 상대로 박람회를 했는데, 거기 박람회 하면서 청소년들이 잘 안 온다고 해서 아, 좀 도전 좀 하고 부딪혀보지 왜 안 오지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잘 만들어서 얘들을 신규 청소년들을 끌어올까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좀 그런 고민들이 좀 사회 전체적으로 좀 많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됐다고 간사님께서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그래도 청중분들 얘기는 저희가 또 커트할 수가 없으니까요.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오석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의지 그리고 정치에 대한 정말 진심이 필요한 사람이 가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그 보수에서 진심 어린 그 보수에서 청년의 희망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하면, 제 경험을 감히 비춰주자고 하자면, 저는 이제 구로구를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구로구에서 현재 민관 제3기 협치회의의 위원으로 저는 위촉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광진갑 방연협의회에 지금 청년 특보를 맡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김병민 위원장님께서 뭐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 스스로 부딪혀 보고 싶고 정치를 내가 직접 참여해 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정치 첫 스타트가 이제 오세훈 선거 캠프 때가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누가 해서라고 추천한 것이 아닌, 제가 직접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런 진심이 우러나왔기 때문에 김병민 당협위원장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돼서 지금 이렇게 광진갑의 청년 특보로도 활동할 수 있었던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광진갑에서 이제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도 직접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누군가 시킨 게 아닌 지원을 받아서 잘 꾸려진 상태인 걸 보고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이제 우리 청년 정치의 필요성은 진심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당연히 훌륭하고 유능한 인재일 수도 있겠지만,
잘 싸우고 그렇게 전 보이는 이준석 최고위원 보면 겸손이라는 사람의 인성이 조금 부족했잖아요. 어쨌든 사람이라고 한다는 건 좀 강력한 그 개인의 전문성도 중요하겠지만 겸손과 같이 인성도 겸비한 그런 사람이 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히하고 수능 아까 논의 나와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수능을 3번 봤어요. 저는 삼수를 한 사람인데요. 수능을 여러 번 친 사람으로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그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번 치러본 사람으로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를 이제 갑자기 6평 치르고 나서 바뀌어지네, 이 개편이 되네,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을 조장할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같이 우리가 잘 하고 있으니까 너네 걱정 갖지 않아도 돼, 이런 방향성이 조금 더 보기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야 하는 편이고요. 그게 학생들 입장에서 심적으로 되게 더 편해요. 야, 정부가 이렇게 바꿨대. 그럼 저희한테 주는 거, 학생들한테 주는 거는 불안감밖에 안 주는 건데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입장은 우리의 불안감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수능이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할 거니까 그렇게 소통을 좀 민주당 야당과 여당이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오염수와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러한 관련된 문제도 핵 폐수다 뭐다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이제 검증도 다 되고 그랬으니까 제2의 사드 사건이 안 터지도록, 그 방사능 사건이 안 터지도록, 그 전자파 참여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이것도 잘 여당과 야당이 앞으로는 가야 할 방향성이 저에게 부담감, 국민들에게 대한 그 공포심과 불안감 조성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걸로 끝인 것 같습니다.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청중분들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패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저녁에 한국의 청년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청년 정치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거꾸로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사실 건배사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도 건배사를 아까부터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번 맥주를 드시고 건배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하게가 했는데 뭉뚱거려서 앞에 나갈까요? 네. 그래요. 오늘 하여간 너무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참 좋았던 것 같고 저희 기획 의도하고도 너무나 잘 맞는 그런 토론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저희 아버님 김영삼 대통령께서 계셨다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이 앞에 나와 계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40대 신 40대 기술원으로 무장해서 나가도 뭐 충분하겠다.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패널 못지않게 오늘 참 그 열띤 토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뭐 많은 기획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40대 기술원을 첫 번째 저희 주제로 해서 낸 건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튼 저희 기획 의도가 처음서부터 그랬습니다만 사실 뭐 50년이라는 갭이 있었기 때문에 40대 김영삼 대통령이 주창했던 40대 기술원, 물론 전국적인 지도자로 상당히 이제 발돋움하신 계기가 됐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는. 근데 지금 50년 이후에 과연 지금 이 패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40대에 계시는 분들인데, 제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참 어렵구나, 많이 힘들구나, 우리 청년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뭐 한 가지 좀 제안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시간 관계상 뭐 이런 것을 다 생략을 하고 지금 건배사를 얘기를 했으니까
글쎄요, 뭐 어떤 거 조금 치열업하는 건배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우선 저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정 교수님을 위시해서 우리 패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열띤 또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하면 너무 식상하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이대로 쭉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쭉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대로 쭉 가고 싶습니다. 자, 이대로 쭉. 네, 함께해 주신 좌장님과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 좋겠지만 아까 하우스 여기 대관료 비싸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좀 빨리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그 감사의 뜻으로 기념품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USB에 그 무민정부 출범 30주년 기념 출판물 그 PDF 파일과 또 저희 아까 이렇게 돌아갔던 저희 대통령님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USB 받아가시고 또 구운 계란도 준비되어 있는데 요새 못 만드는 청년분들 단백질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